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관심이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추가 폭로 없이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예정에 없던 별도의 중개법정까지 마련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기일 피고인 신문 당시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특검은 선택적 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전재수, 정동영 장관 등의 실명이 거론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7분 정도 분량의 최우진술에서 정치권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울먹인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반성한다면서 통일교가 개인의 일탈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7년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거나 대선 전 장관급 인사 4명을 접촉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피고인 신문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대선 전 통일교 행사를 위해 양당에 모두 접촉했다면서 특정 정당에만 접근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형량이 결정되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YTN과 만나 자신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포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뉴욕 특파원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두운 표정으로 귀국길에 YTN과 만나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서 이 한일 터널 관련이라고 주장하던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600명이 모여있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전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며 상황을 정리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입니다. 거치에 연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의혹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 수도로 만들고 한반도 남단을 북극 항로 경제 권역으로 만드는데 계속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유엔 해양총회 유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일 아침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내일 간단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의혹의 진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싱거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과거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년 전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지인을 대동하고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여당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자 정면 돌파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통일교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던 이재명 대통령. 강한 비판을 쏟아냈던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지시사항을 또 내놨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종교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연구진 또 기업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통일교를 재차 겨냥한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까지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가리지 말고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을 정리하고 가려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여권 인사라도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을 심각하게 어긴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은 법제처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즉 설립 허가를 취소한 걸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 종교단체 관련 언급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매우 경계하는 평소 생각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코레일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통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밤새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던 철도노조 간부들이 30분 만에 교섭장 밖으로 나옵니다. 교섭은 결렬됐고요.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코레일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를 정상화하라고 매해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교섭은 즉각 파행됐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파업 돌입 시 당장 출근길부터 교통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 지하철 1, 3, 4호선 일부 구간과 경의중앙선 등의 운행률이 7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엔 운행률 90% 이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X는 평시 대비 67%, 새마을호는 60% 수준에서 운행될 전망입니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는데 운행률이 2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내 외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대화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밝혀 밤사이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쿠팡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풀이되는데 이 사태 수습에 미국 모 회사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에 박대준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정보 유출 사태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박 대표 후임에는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해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내부에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와 함께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법인이 사태 대응을 해왔지만 전관 채용 논란과 부실한 사과문 등으로 비판받은 만큼 앞으로는 미국 법인이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17일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제기가 갈수록 늘면서 30만 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쿠팡의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의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쿠팡이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의 그물망을 촘촘히 짤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한다는 카페가 60여 곳 등장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8만 명이 넘습니다. 각 법무법인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신청 주시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추가로 압수할 예정입니까?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유출 경위 등 사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쿠팡의 보안 체계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혹은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이 올해 수능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수능 오류와 논란 등으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렇게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게 문제였습니다. 채점 결과가 나오자 수능 영어 출제가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평가원 누리집엔 난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럴 바엔 영어를 상대평가로 되돌리라는 목소리까지 커지자 교육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도하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바로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부가 영어 문제 출제와 검토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5일 만에 오 원장은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평가원장 12명 가운데 8명이 중도 사임했는데 이 가운데 난도를 이유로 그만둔 건 오 원장이 처음입니다. 평가원은 이번에도 출제 전 과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960, 70년대 영화계 황금기를 이끌었던 배우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로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저혈압 쇼크로 알려졌고 미국 현지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면 별도로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대종상 시상식입니다. 이날식에서 영화 토지에 출연한 김지미 양이 여우 주연상을 1974년 고 김수용 감독이 만든 영화 토지로 대종상에서 여우 주연상이 호명된 30대 김지미의 모습입니다. 60년대 한국 영화계 황금기를 이끌던 원로 배우 김지미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최근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돼 건강이 악화한 이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0년생인 김지미는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처음 영화계에 데뷔했고 춘향전과 토지 등 700여 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해 대종상은 물론 파나마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활약했습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린 고인은 우리 영화사에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훈장과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로서 연기도 아직 부족했고 완성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 안 난 성장 과정에 놓여 있다. 영화에 대한 고인의 열정은 후배 양성을 위한 제작자나 영화 행정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등을 거쳐온 영화계 어른 김지미. 얼마 전 이순재를 떠나보낸 우리 대중문화계에 다시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영화배우 김지미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영화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연작 명자 아끼꼬 소냐를 연출한 이장우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지미 배우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연기자였다며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고인과 함께 활동한 배창호 감독도 촬영 현장의 후배들에게 늘 밥을 사주던 따뜻한 선배였다며 예의 바르지만 꾸밈 없고 담백한 모습이 모든 영화인의 모범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정지영 감독도 고인이야말로 신성일 배우와 함께 1970, 80년대 영화계를 이끌어온 최고의 배우였다며 개인적인 친분은 있지만 함께 작품을 하지 못해 늘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척결 기조를 재확인하며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법안 처리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기류인데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호남 예산을 확보했다고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도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독일이 나치를 단죄했듯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그 첫 단계인 사법개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콕 집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도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에 두고 연내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위헌 소지나 재판 지연 논란이 없도록 법무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2심부터 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법 왜곡죄는 내년으로 일단 미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힘 빼기 작업도 수기를 이어간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투톱과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주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등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5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여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뚝인 사법부,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걸 고리로 국민 입틀막 프레임까지 더해
8대 악법으로 투쟁 전선을 넓혔습니다.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앙숙인 제1야당의 반발에 더해 내란 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제동을 거는 우당,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부담입니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집니다. 여야 극한 대치를 기회 삼아 캐스팅 보터로 지방선거 전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당을 달랠지도 쟁점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불행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흑백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치 환경에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 푸른은혜 한국인은 의사 가운을 받고 2년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긴급 수혈됐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뒤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본업으로 돌아간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인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다. 힘줘 외쳤습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 의원이 꾸준히 정치 혁신을 시도했고 맞는 역할도 고민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무력감을 느꼈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의원은 회견 전에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고 회견 이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깜짝 사퇴에 여야 모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부 여당의 폭주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와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인 의원의 비례대표 빈자리는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이 승계할 예정입니다. 흑백 진영 논리를 끊어야 한다는 인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나온 날에도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내용으로 시끄러웠고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 충돌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윤영호 전 통일부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죠. 이 방청객이 몰려서 중개법정을 추가로 설치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 과연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알려진 이 민주당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인가 였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언론에 관심 받았고 예. 사실은 뭐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만큼 재판부가 정말 온 관심에 집중을 받았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결국에는 본인의 신상 발언 그리고 눈물의 그런 본인의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부분만 하고 특별히 어떤 의원에게 내가 무엇을 건넸다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뭔가 사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굳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 번에 다 풀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 뭐 여야의 그런 청탁에 대한 부분은 금방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예.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의 그런 함의들이 있을 것 같긴 해서 사실은 왜 안 했는지 저희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워낙 예고편을
너무 세게 만들었습니다. 파장이 있을 거라서 내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신현님 말씀처럼 어떤 본인의 어떤 결심 구형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어떤 결심에만 좀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지금 전재수, 정동영 지금 현재 현 장관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미 언론에 크다랗게 지금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결심 구형한테 자기한테 좋을 게 없겠다, 덕이 없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미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언론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인한테는 뭐 별다른 어떤 소득이 없이 괜히 결심 구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변수만 더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오롯이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만 이제 대처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게들 보시는군요.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앞서들 말씀하신 대로 울먹이면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었고 특검은 윤 전 본부장한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4년 구형인 건데 정치자금법 혐의에 2년, 그리고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이런 세 개의 혐의에 대해서 2년 이렇게 받은 것인데요. 본인이 받는 형, 그게 나중에 또 한학자 총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권성동 의원 그리고 그 외에 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치 개입 이거 외에 이제 민주당과의 청탁까지도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를 따지다 보면 본인도 이제 추가적인 구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명태균 씨가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결국에 정치인들이랑 막 싸우면서 계속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거는 반대의 전략으로 본인은 오히려 정치인들과 싸우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양형을 최소화하고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국수본의 해당 사건들은 이첩이 됐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그렇게 공론화를 크게 하면서 뭔가 부담을 안고 가는 거는 최소화하는 게 변호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전략은 성공을 했고 굳이 내 입으로 그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부터 사실상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양형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영호 본부장으로 촉발돼서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제 정치인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에 협조했다 뭐 이런 어떤 것을 반영해서 구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특검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로비를 했다,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덮어버렸단 말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특검의 어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특검법에 분명히 이 수사 진행 중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사항이라도 별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과거에도 특검 수사에서도 어떤 별건 수사로 발전시킨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만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장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선택적 기소다,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전재수 장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전재수 장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검찰 조사에서 지목했던 여야 정치인 5명 가운데 1명이죠. 어제 이제 실명이 나왔었고 전면적으로 오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시볼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네, 어제부터 이게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지만 빠르게 대응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의혹이 더 확산되는 데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일 귀국하면서 아마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본인이 이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증거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대놓고서 얘기를 하자면 통일교의 한일 해저 터널 청탁 의혹이 있는데요. 이게 21년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것이 공약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때 전재수 의원이죠. 부산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작하는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본인은 SNS에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이 정말 이런 금품 수수, 그래서 뭔가 청탁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했다면 전재수 의원도 찬성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의힘은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반대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본인이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의 그런 기자회견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청탁 액수라든가 수천만 원, 액수라든가 뭐 시계,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 장관은 이걸 전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품 수수에서 뭐 통상적으로 뭐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애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기의 어떤 종류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복돈이라 하니까 받아가더라.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했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것에 벌써 날이면 상당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해저 터널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교가 어떤 수건 사업입니다. 한일 간의 어떤 해저 터널을 통해서 한일 양국에 있는 어떤 통일 신도들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오랜 어떤 그런 어떤 수건 사업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전재수 상무장이 내가 반대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로비라는 게 찬성 쪽에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쪽에도 로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상례고, 특히 전재수 장관 2018년도는 부산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의 어떤 로비했던 대상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명 중에 또 1명 이름이 오늘 또 나왔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11일 내일 아침에 입장문을 내겠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부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부인을 하는지는 저희도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항상 뇌물을 준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같은 당 사람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여야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부분의 의혹은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받았다는 구체적인 명목은 있지만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4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놓고 해저 터널을 반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 반대 로비가 크다 그래도 양쪽 다 받고서는 나는 한쪽만 편든다?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고서는 오리발 내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의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는데, 안 받은 걸 증명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외에 어떤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난감한 당사자들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이제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보겠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정동영 장관이요. 정동영 장관이
오늘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뭐 입장문 내겠다 하면서 저의 인격을 믿어달라. 그리고 아마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의혹을 부인할 것 같은데요. 정동영 장관이 저희 인격을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제 인격을 믿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수사했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 또 로비가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동영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럼 왜 통일교가 그래 되느냐? 사실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보다는 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예를 들면 98년도에 깜짝 놀랄 만하던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평양 근처 남포에 통일교가 100%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평화 자동차 회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휘파람 시리즈라든지 평양에서 그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교가 100% 투자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사실 그런 것에서부터 연관이 돼서 사실은 통일교와 민주당의 어떤 커넥션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뿌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어떤 연계선상에서 이런 어떤 로비의 어떤 의혹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교가 어떤 국민의힘에만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을 치는 거센 열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내일 어떻게 뭐 브리핑에 포함이 될지 입장문에 포함이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철도 공사에서 교섭 재개 요청을 해왔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철도 공사가 교섭 재개 요청을 해서 밤 10시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지금 밤 10시가 넘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시 이제 재개를 한 상황 같습니다. 원래 오늘 노사가 협상한 지 30분 만에 결렬이 돼가지고 내일 아침 9시부터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10시부터 다시 교섭을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요 결과도 잠시 뒤면은 오늘 밤사이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야가 또 특검이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냐 이걸 놓고 이제 또 공방을 벌였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넘긴 것이죠. 그냥 덮은 것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어떤 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뭐 상식이고요. 통일교의 내부 문건이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아예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통제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야 공방의 줄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특검 수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 인사가 이제 받은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걸 일찍 알았는데 그 수사 이첩을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관건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16개의 안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3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가장 할 일이 많고 이제 특검이 시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별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냐 싶고 근데 8월 달부터 사실은 인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검이 정말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사실은 묻어놨다는 거에 그래서 이제야 드러났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괜한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마치 민주당과 특검이 유착돼서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 당에도 좋을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은 특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진
이어지면서 빠르게 수사 이첩되고 지금 뭐 특별수사팀이 중수본 산하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면 정치인들은 빠르게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닌 거는 맞는데 알았으면 바로 그때 이첩을 했었어야 한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민중기 특검이 계속해서 논란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일단은 민중기 특검 본인의 어떤 주식 문제도 그렇고 또 양평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한 어떤 면장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수사 논란도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통일교에서 지역별로 해서 5교구, 즉 호남 지방을 맡고 있는 그 교육에서 정치 자금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줬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소를 하지 않아서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현직 어떤 장관들 관련해서 정치 자금을 줬다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어떤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특검은 이게 이제 수사 범위 바뀌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지금 특검법에서는 이 수사 관련된 범죄의 별건 인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례를 보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조사도 그렇고 다 이런 어떤 수사하던 중에 어떤 인지됐던 별건 수사를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장관들이기 때문에 봐주겠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설사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고 넘긴다면 그 자체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수본에 이첩합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정식으로 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내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넘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숨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쉽다 이게 아니라 특검의 신뢰에 지금 많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놔도 이걸 과연 반대 진영에서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여기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예.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지금 통일교와의 그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의 문제는 똑같은 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통일교와 더 유착돼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을 수수받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통화 내역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왔고요. 특히나 통일교에서는 국민의힘에 지역을 다 침투하면서 수천만 원씩 조달을 하고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 명백하게 있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권성동이 확실하게 밀어줄까? 아니면 뭐 김기현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일 때 윤석열 쪽으로 한학재 총재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통일교는 국민의힘이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게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같은 선상에서 예.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저는 교정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야 또 지휘 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 지시를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예,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다. 의원 청구도 했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았는데 오늘 거의 확실하게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 그 전제하에서 다만 그 과정에서의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소지가 있는 위헌 논란들을 전문가 수렴 그리고 내부에서도 교정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그 당대표와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담화에서 나름 많이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 이런 불신들을 우리가 윤석열 재판과 함께 어떻게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부터는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내에는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 다만 여러 가지 추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국민의힘에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 나가면서 소재 논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란적 재판부는 연내에 처리를 하고 다른 사법개혁 법안은 전부 이제 내년으로 이제 미루기로 했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에 위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재판부 추천위원회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건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법원장 회의 특히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도 명백히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구현의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은 조직 인사의 어떤 독립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조직권에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위헌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법관 배당이 하는 데 있어서 유엔에서도 정하다시피 이 무작위로 랜덤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딱 고정된 딱 이미 정해진 어떤 법관에서 내란 전담 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명백히 이 위헌에 있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법무부를 이제 추천 기관에서 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어떤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 즉 조직과 이 법관을 랜덤이 아니라 이미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자체가 위헌했던 소지가 다분히 있다, 100%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이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요. 나치가 2차 대전 이후에 청산하듯이 뭐 1단계로 나치 청산하고 2단계 경제 문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나치는 패전국으로서 점령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뉴렌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점령국입니까? 국민의힘이 나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당시에는 어떤 독일의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점령국이 재판소를 설치해서 나치 전범들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지금 이런 어떤 내란 청산을 빌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저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정면으로 어떤 무시하는 지금 집권 여당 대표의 정말 어마무시한 어떤 무서운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 전담 재판부는요 기존에 행해지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식품, 보건의료, 아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돼서 그 전문적인 판사 그리고 재판관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런 전문성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었던 그런 영역의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란 전담이라고 그러면 내란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담을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1심에서의 지금 지기현 판사의 그런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내란 전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헌 소지나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리서치뷰에서 8일, 9일에서 1,400명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내란 전담부에 대한 필요성 창성이 49.4%, 반대가 39.5%로 1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고요. 자세한 건 중앙선관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런 만큼 지금의 재판,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재판의 결과도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태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단이 본인들의 어떤 의도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면 정의로운 판단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판부를 불신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떤 그런 발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그 추경호 의원의 어떤 영장 기각하는 것을 쓰고 또 사법 구태타는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법부를 완전히 불신하고 사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이고 조금 전에 신우님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 예를 들면 조세 전담 재판부라 하면은 그 사건을 보지만 이 조세 관련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수많은 어떤 조세 관련된 어떤 불복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어떤 재판관이 될지는 아무로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것은 뭐 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관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치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들의 전담 재판부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이건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관과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무리한 윤석열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재판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그 민주당의 이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내일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렸고 법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과장 광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질서 불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도 대폭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겨울철 감염병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쿠팡이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시스템을 유지해온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탈퇴 방해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걸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회원 가입은 무척 쉽습니다. 앱에서 가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뒤 인증을 받으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탈퇴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선 탈퇴 절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가입의 2배나 되는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월정액을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은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보다 철회 절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쿠팡 계정 정보 유통 의심 정황이 잇따르는 만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퇴 방해와 이후 처리 과정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폭발 추정 화재와 관련해서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전소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7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태안 화력발전소 앞에 멈춰섭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등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일단 화재 현장 먼저 파악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오후 2시 40분쯤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 1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층에 있던 6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열교환기 보온재 보강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태안 화력발전소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화를 손에 든 추모 인원들이 화력발전소에서 행진을 이어갑니다. 지난 2018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영균 노동자 7주기 추모 행사입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아파했을 아들을 생각하며 추모 조형물에 목도리를 감아줬습니다. 아파했을 거 생각하고 밤새도록 쩔쩔매며 이랬을 것을 생각하니 엄마의 인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말 마음은. 고 김영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6월 김춘현 씨가 태안화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주로 해요. 그걸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원청은 그런 걸 제대로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조화가 계속 되는 거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인사들은 정부를 향해 산재 위험에 노출된 고질적인 외조화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 범행 전인 2019년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청년층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이 청년층 고용률이 1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30대도 실업자가 늘고 쉬었음 인구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2만 5천 명 늘며 두 달째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에서 33만 3천 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청년층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3만 명 넘게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도 17개월째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줄면서 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위주로 간다든지 수시 채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청년층에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청년층이 주로 많이 취업되어 있는 산업이 이제 숙박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이런 쪽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쪽 산업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도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는 늘었습니다. 30대 실업자는 3만 8천 명 늘었는데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30대 쉬었음은 6천 명 늘어난 31만 4천 명으로 11월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30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고용 취약 부분인 쉬었음 인구를 정밀 분석해 조만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1월 한 달 동안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 규모가 10월보다 8천억 원 줄면서 오름세가 더뎌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2조 6천억 원 증가에 머물며 오름폭이 20%가량 축소됐습니다. 은행권으로 좁혀보면 이런 둔화 흐름은 더 뚜렷합니다. 한 달 사이 1조 9천억 원 늘며 10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7천억 원 증가했는데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입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카드, 보험사 등으로 이동해 오히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주식 투자 확대로 10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면서 전체적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부채채권 매상각, 상여금 유익 등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거래와 관련한 기조적인 증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3단계 규제가 시행됐지만 지방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6개월 더 미뤘습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서 집값 산정 방식도 개선해 세입자가 원하면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톡 친구 탭을 다음 주부터 복원합니다. 카카오는 오는 15일부터 과거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지난 9월부터 도입된 격자형 피드 형태의 친구 탭은 선택 옵션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카카오톡 개편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으며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일교 세 확장을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징역 2년, 나머지 혐의들의 징역 2년,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이 교단의 새 확장과 이에 따른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변호인들은 통일교의 꼬리 자르기 이후 교단으로부터 위협에 시달려 왔는데도 일관되게 수사에 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나 김건희 씨, 한학자 총재의 기소로 이어졌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새아이의 베개가 눈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보석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1심 결론은 같은 혐의가 포함된 김건희 씨 선고와 같은 다음 달 28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내일 김건희 씨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전 김 씨를 불러 국가자산 사적 유용 등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과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고가의 가방 전달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혐의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는 28일이면 수사기간이 끝나는 만큼 내일을 마지막으로 김 씨의 소환 조사는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낸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한 현장 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하루 만인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합수단이 실황조사 현장 검증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장 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백경정은 초기 실황조사에서 A씨가 다른 피의자를 압박해서 종용하고 추후 현장 검증에서 유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제지하지 않았다며 현장 검증 완성본에서는 A씨의 회유 등에 굴하지 않고 각자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운반책들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허위 진술을 잡아내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현장 검증의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진보단체의 저지로 끝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진보단체가 안 위원장의 입장을 막은 건데 인권이 안팎에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 앞에 팻말을 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득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로비에 들어서자 진보단체 회원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기념식 참석을 제지합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에서는 안 위원장의 인권 정책을 지지한다며 맞섰습니다. 어디 위원장님을
진보와 보수단체의 대치 속에 안창호 위원장은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서기를 3차례 반복했습니다. 결국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석준 사무총장이 기념사와 시상을 대신 맡았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인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부터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인식이 논란이 됐던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로 인권이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권위 직원 70%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77.4%가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 보호보다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졌다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검거 작전을 통해 신고 5일 만에 감금됐던 한국인을 구조하고 사기범 51명을 검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현지 스캠 단지의 한 건물 안쪽부터 바깥까지 경찰이 빈틈없이 배치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가 신고된 사기 범죄 조직의 근거지를 덮치기 전 주변 봉쇄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지 단 5일 만입니다. 긴급 작전을 위해 최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이 합의한 신속 출동 절차가 활용됐습니다. 위급 상황에는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만으로도 경찰 출동이 가능하게 한 건데 이 때문에 현지 경찰에도 빠른 출동 요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감금 장소 특정에 성공한 경찰은 한국 경찰과 국정원에 더해 캄보디아 경찰, 현지 경찰 특공대 등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 지역을 봉쇄하는 등 철저한 작전을 세웠고 감금됐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사기 혐의자 51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금 피해를 받고 있던 우리 국민을 신속히 구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국조공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 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신내동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 1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사거리 도로 한편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더니 곧이어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밤 11시 20분쯤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이제 봤는데 이제 범퍼랑 이런 거 다 나간 상태로 에어백도 터지고 부딪혔던 경찰차에 타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 아파하시면서 119에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주차장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돌려 급히 달아났고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인근에 있던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검거된 곳입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곳에서 순찰차와 부딪힌 뒤에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19살 운전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남동생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여성의 몸에서 멍자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여성이 폭행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 남매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두 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소방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3시간 반가량 두 학교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정재, 아이유 같은 유명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YTN 같은 방송사 로고가 들어간 뉴스 형식의 온라인 도박 광고가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가짜,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강력한 처벌은 물론 유통 경로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온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공식 앱을 출시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다고 보도한 뉴스 채널 YTN과 KBS 등 방송사 화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만든 딥페이크, 거짓 광고들입니다. 호날두와 이정재, 아이유와 BTS RM도 얼굴을 도용당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오인시키기 위해 유명인과 방송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기획재정부 이름까지 동원한 겁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공식적으로 자체 게임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한 소셜미디어에서 적발한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광고 영상만 해도 38건에 이릅니다. 보건 분야도 딥페이크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S대 출신 의사라면서 영양제를 과장 광고하고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사람을 현혹합니다. 3개월 이상만 꾸준히 먹이면 식욕은 줄고 지방은 빠지면 성조숙증 수치까지 안정되죠. 1주 만에 몸에 독소랑 붓기부터 싹 빠져서 허리둘레가 5인치는 줄어요.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인공지능 제작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 분야 등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영역은 신속 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 사안은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표시돼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K-헤리티지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북한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도 재확인하면서 이에 대해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측의 의사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사도광산과 관련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내년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6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1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69.4명을 나타내며 10월 셋째 주 이후 처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1000명당 175.9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지난 겨울 정점 수준인 161.1명을 넘어서는 등 소아, 청소년층 사이에서는 계속 독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가 주로 A형이며 일부 변이가 확인됐지만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준 변이는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울진군 왕피천 유역에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붉은 박쥐와 2급 토끼 박쥐의 서식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박쥐 23종 가운데 왕피천 유역 일대에만 멸종위기 3종을 포함해 모두 16종의 박쥐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팀은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생태계 건강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른 동물들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이 여우현 감독 대행 부임 이후 4연승을 질주하며 중위권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김호철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여대행이 임시사령탑을 맡은 IBK 기업은행은 4연승을 달리며 5위 페퍼저축은행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의 세트스코어 3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며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자농구 디펜딩 챔피언 BNK가 올 시즌 우승 후보 KB를 상대로 2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BNK는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KB를 80대 78로 꺾었습니다. 안혜지가 15점에 어시스트 10개, 김소니아가 14점에 리바운드 11개로 각각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박혜진과 이소희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놨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AP통신이 선정하는 올해의 남자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오타니는 47표 가운데 29표를 얻어 2021년과 2023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통산 4번째 올해의 남자 선수가 됐습니다. 3년 연속 선정은 오타니가 처음이며 통산 4회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등이 세운 최다 선정 횟수와 타이 기록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역대 처음으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2년 연속 MVP를 수상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애미의 공격수 메시가 70%가 넘는 몰표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VP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은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5에서 15mm로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이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에는 대구와 경북에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8도로 예년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8도, 대전 12도, 대구 15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서쪽 지역에는 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나 눈이 지날 때마다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